예, 소개를 받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이제 두 번째 수강생들이라 그래요.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주로 미디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미디어와 기독교와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또 비겁하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정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가 어디로 가든 알아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잘 잡아서 묶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사말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한 교회의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엄청 길고요. 간단하게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경제 대통령의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이분의 뒤에 글들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반공 대통령입니다. 반공 대통령. 공산주의에 빠질 또는 공산주의에 점령당할 뻔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대한민국의 반공 대통령이십니다. 쭉 하고 마지막, 여기가 중요한 거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국정신의 4개의 기둥, 건국정신 4개의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유자가 많이 들어가서 자꾸 이 대학하고 헷갈리시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시죠. 보수진영에서 늘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 입국론, 이 4개를 묶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늘 술만 퍼마시고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의 이제 문제.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 2200년까지 가야 되지만 생략하고 한 19세기 정도로 가서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기독교 하면 본래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아니다, 기독교면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자부심은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든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없고 세상 어디든 천주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뿜뿜뿜 있기 때문에 이 국뽕에 의해서 천주교는 니들이 암만 그래봤자 천주교면 끝이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천주교 안에 있는 거라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의제기를 안 하시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라고 한국 사회에서 쓰면 곧 개신교가 됩니다. 제가 헷갈리더라도 기독교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개신교가 19세기쯤에 어떤 사조가 등장하느냐 하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 하면 천주교든 개신교든 사실 교리와 신학적 구조는 똑같습니다. 세상은 악과 선 두 개의 세력이 나뉘어져서 격렬하게 부딪히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편을 드는 선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음해하려는 사탄의 세력 악과 선과 악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이 쭉 싸움을 계속하면서 흘러가는데,
결국 막판에는 큰 싸움을 한판 벌이고, 마지막으로 큰 싸움을 한판 벌이고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간단한 이제 논리인데 그게 아닌 거죠. 마지막에 큰 싸움이 있기 전에 엄청나게 어려운 세상이 오고, 그걸 갖다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복잡한 거 다 빼고 무지무지하게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전쟁이 뭐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사람들이 거의 떼죽음을 하다가 마지막에 큰 싸움과 함께 선이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하고, 예수가 그때 돌아오실지 안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가 이제 돌아오신다. 이게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천주교,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기본 틀입니다. 그 거대한 전쟁을 갖다 우리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광야에 평야에 가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무깃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마고지 같은 겁니다. 넓은 평원에, 팔레스타인의 요충지 넓은 평원에 무깃도라고 하는 언덕이 높이 솟아 있는 거죠. 그곳을 점령하면 사방팔방이 다 한눈에 들어오면서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깃도에서의 전쟁, 무깃도의 언덕,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 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의 싸움 속에서 역사가 계속 전개되어 나가고 역사가 마지막 종말로 다가간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걸 세대주의 신학을 발굴해낸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모든 것을 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둬야 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더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낙태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나아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집니다만은 신사도주의는 세대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신학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마다 기독교가 취해야 될 전략과 전술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대주의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20세기, 21세기 넘어가면서 신사도주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등등 이렇게 해서 7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7개의 분야를 기독교가 점령을 해야 된다 또는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다 확실한 기독교적 가치를 떠받드는 세상 또는 기독교가 아예 장악한 세상, 이렇게 만들어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사도주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성서진, 동성서치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대서양 쪽, 팔레스타인 저쪽 대서양 쪽에서부터 기독교가 쭉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유라시아를 거쳐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까지 오고, 다시 한반도에서 다 끝났으니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왔으니까 이번엔 동쪽 끝에서 쫙 다시 밀고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다시 가는 것이 역사의 한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을 왜 갈까요?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국가 체제로서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개신교 국가로 만드는 것, 개신교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복잡하지만. 자, 근데 문제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가려면 거쳐야 될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산 중국, 공산 베트남, 태국 불교, 베트남 불교 약간 애매합니다만은 이제 공산주의화가 돼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슬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무슬림,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사우디를 거쳐서 메카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너뜨려야 될 세력들이 공산주의도 무너뜨려야 되고, 불교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슬람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너뜨려야만 하는 적대 세력들을 배치도를 그리고 그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가를 고민한 것을 영적 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계급투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되찾는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선과 악, 하나님을 믿는 또는 기독교를 믿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력들을 굴복시켜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흐름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개신교 국가로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고 삼각편대를 구성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주의, 신사도주의의 꿈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개신교 국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한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이미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떤 교권, 세력 이렇게 해서 사회의 한 거대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 개신교, 그 다음에 한국 개신교에 의해서 회개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개신교 세력,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를 구성해서 세상이 개신교의 세상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때 준비를 하고 거대한 전쟁이 한번 빵 터진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드디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간주하고 전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배제된 것들입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설.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가지고 개신교 예루살렘으로 바꾸자든가, 제3성전설. 지금에 있는 유대교, 이슬람 성전 두 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네 성질하고. 그게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그건 개신교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워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때 충청북도 음성인지 고음성에서 살짝 넘어가서 경상북도 문경인지에서 BTJ, 거기서 모여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보다가 코로나 집단 감염된 게 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BTJ죠. 그래서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단으로 봅니다. 뭐 사입이라고 보기에는 기독교 냄새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이건 이단으로 전 한국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는 일찍 들어와 버립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19세기 말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때 한국 땅에 도착한 젊은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러한 세대주의 신앙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신사도주의로 발전하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뭔가 기독교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이게 이제 궁극의 목표라고 삼는, 이걸 우리는 신정 국가론, 아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기독교 입국론, 이거에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졸리시지 않나요? 졸리면 바로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자고 얼른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졸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제가 어릴 때
저를 늘 가르치고 키워줬고 이렇게 안아주시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예수가 다시 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까지 와서 기독교가 완성됐다고 보시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동방에 한국에 나셔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무리를 뒤에서 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신학대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뭔가 구전되어 오는 이제 신사도주의 또는 세대주의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인정 안 하고 공식적으로는 다 배척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교회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신정국가론을 얘기하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이 벌써 21세기에도 이 말을 그대로 써갖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듯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광훈, 그다음에 뭐 손현보, 이번에 여의도파, 광화문파의 그 수장이 되었던 두 사람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감리교회 마룻바닥이었습니다만은 천주교 혹시 신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는 이름도 따로 씁니다. 따로 쓰시잖아요. 김베드로 철수, 이 마리아 영자, 아예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천주교도 사실 이 정도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 본향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가 가고 내가 같이 흘러가는데 내 몸이 잠깐 이 나라에 속할 수도 있고 저 나라에 속할 수도 있지만 내 궁극적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조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조국이 꼭 대한민국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자기의 조국이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조국이 있단 말이죠. 전쟁도 몸으로 때우는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듯이 조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밥 먹다가 어떡하다 진도가 거기까지 나갔는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조국이 또 생깁니다. 신자유주의는 뭐의 자유를 말하냐면 돈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거래와 기업 이익을 꾀하는 데 있어서의 확실하고도 무제한의 자유를 원하는 게 신자유주의 제도입니다.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돈의 자유, 기업 비즈니스와 이익 창출의 자유를 말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창출하려면 내수시장 갖고는 안 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무역과 수출과 해외 투자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과 돈이 취할 이익은 바깥에 많지 내부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돈의 자유와 비즈니스의 자유를 궁극으로 놓고 추진하려면 그걸 가치의 기준으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조국이 꼭 대한민국은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본이 우리를 갖다 역사 속에서 강점하고 몹쓸 짓을 엄청나게 저질렀지. 그러나 돈을 벌려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 지난번에 반도체 전쟁에서도 한번 겪었지만, 그래? 그럼 뭐 일본 뭐 다 용서한 걸로 치지 뭐. 너무나 쉽게 변하는 거죠. 사실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우파 사상은 민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건데, 강력한 민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우파 보수 진영에서 그래 일본하고 과거 역사 문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 절반이 옳소, 일본하고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서 다 화해한 걸로 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국이 꼭 대한민국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적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내 이 베네핏 추구에 있어서 내 조국은 꼭 대한민국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외우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뀌어. 전남대 한 번 나오면 죽을 때까지 못 바꿉니다. 국적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2개씩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3개 가질 수도 있고. 국적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이상하냐 하면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조국이 하나가 아니고 돈과 관련해서도 조국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 역사 속에서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통틀어서 21세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나라에 집어삼켜져 가지고 식민지를 겪은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겪어야 할 게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전입니다. 민족끼리 싸웁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로 지배하던 어떤 강대국이 뭐 갑자기 쫄딱 망하든지 전쟁에 지든지 일이 있어가지고 휙 떠나버리면 거기가 공터가 남는단 말이죠. 그 공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될 거며 누가 땅을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파벌을 조성하고 파벌끼리 정당을 만들고 정당끼리 싸우고 또 서로 총을 겨누고 해야만 끝나는 문제란 말이죠.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북쪽이 38선을 긋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남쪽에서만 싸우게 됐습니다만은 결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내전입니다. 전쟁을 치른 다음에는 당파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걸 쭉 기다립니다. 국가를 세우는 거는 쉽습니다. 이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합니다만 국가를 만드는 건 왜 쉬우냐면 일단 모여. 호남 대표, 영남 대표, 충청 대표, 강원 대표 다 모여가지고 인구가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에서 좀 더 오고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 여기서 헌법을 만듭시다. 헌법을 만들면 돼요. 헌법에 대통령 뽑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장관 뽑고 도지사 임명하고 시장들 임명하면 국가는 끝나는 거예요. 국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더 어려운 거는 메이킹 피플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국가 체제를 세우는 거는 그나마 형식상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국민을 만드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안 만들어져요. 저것들 좀 이 나라를 떠나버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한쪽에서는 저쪽을 보면서 저것들이 하루아침에 좀 증발되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노려보게 된단 말이죠. 벌써 해방된 지 70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단 말이죠. 대개 100년에서 150년 걸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미국은요 아직도 해결을 못 봤어요. 200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영국 식민지에서 남북전쟁 겪고 지금 해방된 지 저 나라도 200 몇십 년이 지났는데 미국도 아직 해결을 못 해갖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싸우잖아요. 대학 간 딸이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가 맨 처음 뭘 물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만나고 들어왔어요. 그 자식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이거예요. 이게 미국 스타일이란 말이죠. 우리도 요즘 같으면 그럴걸요? 야, 걔 일찍이 드냐 일찍이 드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그 합의 속에서 서로 틀린 의견이라도 내놓으면서 조정해 나가는 요 모습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소설 같은 거 읽으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관에 이탈리아 국기를 덮어서는 안 된다. 나는 제노바 국기를 덮어라. 나는 베니스 국기를 덮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이게 나라가 만들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 양반 마음속에서는 내 조국은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베네치아고 또는 뭐 시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양해를 구한다는 게 깜빡.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를 여기저기서 만진 다음에 내가 코끼리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것, 우리 흔히 예화를 많이 드시죠. 그걸 갖다가 어리석은 것의 예화로 흔히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데 더듬 해갖고 코끼리를 만지고 설명하는데 코끼리를 설명 못한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만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한 역사나 시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민해서 들여다본 그 부분만큼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부분적인 시야를 가지고 뭔가를 경험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한 부분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피플 메이킹이라든가 네이션 빌딩과 관련해서 대개는 선교사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뒤에 누가 들어가냐면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자본가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들어갑니다. 군대가 들어가면 그 둘만 보호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집어삼키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결국은 선교사들은 전혀 뜻한 바가 아니었지만 선교사를 들여보내고 선교사들이 좋은 일 많이 해서 자기네 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상인들이 들어가 장사를 하고 그 둘을 보호한다고 군대가 들어가고 그러다가 그 나라를 꿀꺽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필리핀이 뭐 언제부터 카톨릭 국가였겠습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데 대한민국만 다릅니다. 기독교를 전해준 나라는 미국, 근대화를 시켜준 나라도 어느 정도 미국인데 우리를 집어삼킨 나라는 일본, 일본을 쫓아내준 나라는 다시 미국, 남북으로 나뉘어서 공산주의가 침략을 했는데 공산당 세력을 막아준 나라도 미국, 이렇게 된 거죠. 기독교, 근대화, 문명, 그 다음에 반공에서 어떤 침략을 막아준 것, 해방시켜준 것에 미국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성조기를 안 흔들면 더 이상한 거죠. 안 흔들면 더 이상해요.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한민국,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조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신정국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입장에서 미국하고 한국은 커플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커플링인데 우리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거죠. 사실 커플링이 되었으면 미국에서 시위할 때 태극기를 좀 흔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주로 우리가 이제 성조기를 흔들죠. 자, 그래 가지고 예전 같으면 미국 개신교에서 벌어진 일은 한 15년,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으로 전달되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미국 교회에 한국 교회가 종속됐다고 봤는데 이제는 종속이 아니라 그냥 커플링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오고 가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쪽 정보가 이쪽 정보는 거의 동시에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다 미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고 미국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교회에서 자리를 잡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해서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는 거의 커플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상한 기독교의 흐름이 생기면 바로 한국으로 전파되고 같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기독교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에 생기면서 그 다음에 세계화, 자유화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미국은 덩치가 큰 나라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강대국이 되었으니까
맨 처음에는 여유 있게 받아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세계화라고 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다 터버리니까 맨 처음에는 미국이 뭔가 돈을 뿌리면서 돈을 걷어들였는데 공장들이 인건비가 비싸다고 싼 나라로 자꾸 간단 말이죠. 맨 처음에는 일본으로 가더니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 갔던 것들은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다시 베트남, 요새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조업 공장들이 자꾸 인건비 싸고 전 세계에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면 더 좋으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러 폴란드로 가고 체코로 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텅 빈 상태가 되고 거기다가 멕시코, 캐나다, 뭐 당연히 한국,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든단 말이죠. 그 제일 큰 나라니까 거기 가서 일자리라도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공장은 외국으로 나가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잔뜩 와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의 노동층과 중산층이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커지죠. 그 반발심이 커지면서 상실감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어떤 지지 기반을 갖다 확보하죠. 교회의 의지에서 미국의 중산층이나 상실감이 큰 노동자, 백인 노동자층들이 우르르 모여든 거죠. 그 교회에 모여든 중산층, 중산층에서도 약간 아래쪽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산층과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이걸 갖다 끌어안은 게 트럼프입니다. 그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힘들지. 그게 다 멕시코 난민들 그놈들 때문이라니까. 시리아에서 올라온 그 무슬림 난민들 다 니들 일자리 다 뺐었잖아. 그 다음에 한국 이 나쁜 놈들이 무역 흑자를 우리한테서 얼마나 남기는지 말이야. 맨 처음에 자동차를 좀 싸게 판다고 그래서 귀엽게 여겨줬더니 자동차를 완전히 미국 시장을 갖다 점유해 나가면서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다 망했잖아. 거기다가 스마트폰도 지들이 만들어갖고 우리 땅에다 풀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아? 반도체마다 다 SK 거 써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살게 됐나에 대한 핵심을 확 찌르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블 벨트, 주로 남부지방이나 저쪽 북쪽에 러스트벨트 뭐 이런 거죠. 그런 그쪽이 이제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중산층이 우르르 트럼프로 모여들고 교회로 모여들고 묶습니다. 근데 얘기가 막 이리저리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건너뜁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묶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포퓰리즘. 내가 전 세계 각국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다 갖고 올게.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장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가전제품 공장 당장 미국으로 불러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으로 지금 우르르 다 들어갔잖아요. 평택에 짓던 공장 스톱됐죠. 다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벌써 뭐 일찌감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기 드렸잖아요. 내 조국은 돈이 불려지는 곳이 내 조국이지 꼭 여권에 적혀 있는 나라가 내 조국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장들은 미국으로 다 진짜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다가 관세까지 붙이면서 더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소리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첫 번째 포퓰리즘에 의한 지배, 두 번째는 공포심에 의한 지배. 미국 사람들은요 겁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근데 은근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 거를 최근 것만 따지면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일본의 진주만 폭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옛날에는 조그맣고 일본 사람들 그때 평균 신장이 140 몇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유치원 애들 같이 보이는 그 체구인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 갖고 진주만을 갖다가 완전히 부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공포심에 쩔기 시작하면서 겨우 일본을 물리치고 나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미국을 쫓아서 핵폭탄을 만들고 이러면서 우주 경쟁, 그다음에 소련을 어떻게든 눌러버려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쭉 갈라놓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땅만 큰 줄 알았더니 이 자식들이 갑자기 반도체, IT, 뭐 중공업, 그다음에 조선업, 거기다가 자동차 뭐 등등등 뭐든지 이제 미국을 갖다 확 쫓아온단 말이죠. 다행히 일본이란 놈들이 또 다시 일어설 뻔했는데 미일 동맹으로 묶어가지고 확 눌러놨어요. 더군다나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커지다가 거품이 확 깨지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일본을 이제 완전히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나라로 일단은 만들어놨어요. 자, 소련이 다시 중국이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에이, 그 조그만 나라가 감히 미국을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진주만 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쫓깁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이 쫓겨요. 그걸 갖다 이용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정치적 전략이죠. 공화당에서 쓰는. 중국이라는 녀석들은 쪽수가 워낙 많아서 머릿수가 15억 뭐 또는 뭐 15억이 넘어서 17억 각국에 중국인들이 쫙 퍼져나가서 유권자가 돼가지고 표를 찍으면 그 나라의 정치를 흔들 수 있어. 미국은 아직 조금 어렵지만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 예를 들면 한국, 한국서부터 시작이죠. 또는 뭐 그 밑에 있는 뭐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간에 호주, 뉴질랜드 등등 미국의 우방국들에 중국인들이 15억 중에 한 5천만 명만 가도 대한민국 유권자가 4,500만이거든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천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하기에는 중국인이 한 2천만, 3천만 명만 어느 나라에 몰려가서 그 나라 유권자가 되면은 중국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어. 라고 이제 겁을 팡팡팡팡 주는 거죠. 그 겁 주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으로 삼고 있는 로비스트가 애니첸이라고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한국에 왔던 미국 공화당의 자금줄이자 미국 공화당 그 자금을 모으는 그 캠페인에 항상 그 주요 핵심 간부로 일하고 있는 애니첸이라고 하는 한국 교민 여성. 남편은 뭐 홍콩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무튼 이 양반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미국의 우방 국가는 중국인 간첩들이 유권자가 되어 스며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정권을 탈취할 만한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애니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예요. 그 업무가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톤 터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